한적한 인천공항 출국장에 서 있던 22세 대학생 박상우 씨. 그의 설레는 마음과는 달리 이 여행은 그의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달콤한 해외 취업 제안에 속아 캄보디아로 떠난 그는 끔찍한 고문 끝에 시신으로 발견됐죠.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이 동남아시아 곳곳의 사기 단지에 갇혀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니까요. 2025년 7월 어느 여름날 대학 선배로부터 흥미로운 제안을 받은 박상우 씨는 큰 고민 없이 캄보디아행을 결정했습니다. 단기 전시회 업무 지원이라는 명목이었고 항공료는 물론 숙박까지 모두 회사에서 제공한다는 조건이었거든요. 더욱 매력적이었던 건 한 달에 1만 달러까지 벌 수 있다는 파격적인 급여 조건이었죠. 텔레그램을 통해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공식 서류까지 확인한 박 씨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밝고 야심찬 성격이라고 평가했던 그는 해외 경험과 경제적 성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죠. 하지만 그가 푸놈펜 공항에서 준비된 차량에 올라탄 순간부터 모든 것이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후 박 씨의 가족에게 걸려온 익명의 전화는 충격 그 자체였죠. 전화를 건 사람은 박 씨가 문제를 일으켰다며 5천만 원을 요구했고 돈을 내지 않으면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가족들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나흘 후 납치범들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어졌죠. 4월 초 캄보디아 보코르산 근처 외딴 도로에서 발견된 픽업 트럭 안에는 박상우 씨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심각한 고문과 신체적 학대로 인한 심장마비가 사망 원인으로 밝혀졌죠. 캄보디아 당국은 중국 국적 용의자 3명을 체포했고 살인 및 인신매매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 씨는 현재 캄보디아에 갇혀있는 1천여 명의 한국인 피해자 중 한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강제로 사기 조직에서 일하며 탈출 시도나 저랑 시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캄보디아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런 일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해서 미국과 영국까지 관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약 5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가 동결된 것일까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캄보디아는 중국 범죄 조직과 글로벌 사기의 중심지로 부상한 상태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전쟁과 혼란, 부패로 점철된 캄보디아의 현대사를 살펴볼. 베트남 전쟁 동안 캄보디아는 노로돔 시아누크 왕자의 지도 아래 중립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북베트남군이 물자 이동 경로나 은신처로 캄보디아 영토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죠. 이러한 결정은 국내 우파 정치인들과 군 지도자들, 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큰 반감을 샀습니다. 1970년 시아누크 왕자가 해외 순방 중일 때 론놀 장군이 미국의 지원과 묵인하에 쿠데타를 일으켜 친미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미국은 캄보디아에서 대대적인 폭격 작전을 시작했고 보복으로 북베트남은 캄보디아 공산주의 운동인 크메르 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크메르 루주는 점차 세력을 키우며 병력과 영토를 확장해 나갔죠. 1970년부터 1975년까지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벌어졌고 그 기간 동안 약 27만 5천 명에서 31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75년 4월 17일 크메르 루주가 수도를 점령하며 내전에서 승리하고 미국이 지원하던 정권을 전복시켰죠. 크메르 루주는 계급 없는 농업사회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사유 재산과 종교, 전통적 가족 구조를 모두 폐지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도시 거주민들이 강제로 시골로 이주당했고 신농민으로 분류되어 강제 노동에 투입되었죠. 교사나 변호사, 의사, 승려는 물론 안경을 썼다는 이유만으로도 지식인이라는 인상을 준다며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처형되었습니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캄보디아 전체 인구 750만에서 800만 명 중 약 150만에서 200만 명이 사망했죠. 크메르 루주는 마침내 1979년에 베트남 침공으로 무너졌습니다. 베트남은 캄보디아를 점령하고 공산주의 정부를 세웠지만 끊임없는 게릴라 전쟁과 국제적 고립, 미국과 중국의 압박으로 1989년 군대를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철수 후 국제 강대국들은 1990년대 초반 평화협정을 중재했고 유엔이 선거를 감독했으며 왕정이 복원되어 캄보디아는 입헌 군주제와 다당제 민주주의로 전환했죠. 하지만 그때까지 수년간의 잔혹한 내전과 집단 학살의 악몽을 겪은 캄보디아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을 극심한 빈곤과 불안정 속에서 보냈습니다. 사회가 구조와 신뢰를 잃었을 때 부패와 범죄는 거의 불가피해집니다. 빈곤한 국고와 붕괴된 법률 시스템, 생계에 턱없이 부족한 급여를 받는 공무원들로 인해 뇌물과 후견주의는 생존 수단이 되었죠. 심지어 1990년대 초반에 등장한 새로운 민주정부조차
이렇게 깊게 뿌리내린 부패를 근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가 막대한 외국 투자를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2000년대에 중국으로부터 인프라 자금을 적극 유치했을 때도 깊은 부패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은 채로 이루어졌죠. 그 결과 도로나 다리, 건물 건설을 위한 수십억 달러가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활동을 은폐하려는 중국 기업들의 물결도 끌어들였습니다. 시아누크빌과 골든 트라이앵글 같은 곳에 특별 경제구역들이 생겨났고, 그곳에서는 카지노와 고급 호텔, 온라인 베팅 사업이 번성했죠. 이때 중국 범죄 조직들이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프린스 그룹 같은 이름의 조직들이 거대한 카지노 리조트와 부동산 사업을 설립했고, 문을 닫은 뒤에는 사이버 범죄 조직과 강제노동 수용소를 운영했죠. 2018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대대적인 부피 및 조직 반속을 강화하며 범죄 조직과 그들을 보호하던 공무원들을 타겟으로 삼았거든요. 많은 조직들과 이들과 연계된 기업들은 해외에서 피난처를 찾기 시작했죠. 반면 캄보디아는 번창하는 도박 산업과 느슨한 규제, 부패한 공직사회의 역사가 어우러져 중국 조직 범죄의 새로운 피난처로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2019년 중국 정부는 온라인 도박을 금지하라고 캄보디아에 압박을 가했죠. 하룻밤 사이에 수백 명의 중국계 카지노 투자자와 운영자, 캄보디아 내 조직 범죄 단체들은 주요 수익원을 잃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카지노 구조물과 호텔 타워, 벽으로 둘러싸인 구역들은 빠르게 사이버 범죄와 인신매매로 전환되었죠. COVID-19 팬데믹은 이러한 전환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여행과 합법적인 도박이 중단되면서 조직 범죄 집단은 온라인 사기, 특히 암호화폐 및 투자 사기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며 단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2021년까지 캄보디아의 특별 경제구역들은 더 이상 단순한 카지노 허브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산업 규모의 사기 기지의 중추로 변모했죠. 인신매매가 급증하며 범죄 조직들은 해외 근로자들을 유인했고, 가짜 구인 광고를 통해 이들을 속여 글로벌 사기 운영을 강제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된 랜덤 메시지를 받았거나 너무 좋아서 믿기 힘든 해외 취업 제안을 받았거나 데이팅 앱이나 텔레그램에서 수상한 가짜 프로필이 연락해온 적이 있다면 아마도 캄보디아 사기 제국의 그늘을 본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프린스 그룹이 있죠. 이는 캄보디아의 기업 집단으로 천지가 설립하고 이끌고 있으며, 그는 37세로 중국에서 태어났으며 영국과 캄보디아 이중 국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와 인신매매 네트워크를 주도한 혐의로 미국과 영국에서 전신사기와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으며 현재도 도주 중이거든요. 프린스 그룹은 캄보디아에서 막대한 사업 제국을 빠르게 구축하며 부동산과 은행업, 카지노, 인프라 분야를 장악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사업이 완전히 합법적으로 보이며 천지는 오랫동안 캄보디아에서 자선가로 자신을 내세워왔죠. 하지만 그 이면에서 미국과 영국의 검찰은 프린스 그룹이 산업 규모의 사기와 인신매매의 중심지 역할을 하며 전 세계 100개 이상의 유령 회사를 통해 수십억 달러를 세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네트워크는 프놈펜과 런던 중심가에서 고급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해 면책 특권을 누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죠. 미국과 영국 당국은 프린스 그룹의 사기 작전이 30개국 이상에 걸쳐 있으며 수천 명의 강제 노동자들이 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 내 고도로 보안이 강화된 구역에서 온라인 사기를 실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로맨스 사기 또는 돼지잡기입니다. 돼지잡기라는 용어는 중국어로 돼지판 죽이기를 뜻하는 표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사기꾼들이 어떻게 대상을 살찌우는지를 묘사한 것이죠. 농부가 도살하기 전에 돼지를 살찌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보통은 데이팅 앱이나 SNS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메시지로 시작됩니다. 때로는 이런 식이죠. 아, 죄송합니다. 잘못 보냈네요. 그런데 프로필을 보니 정말 괜찮은 분이시네요. 그 다음 몇 주간 대화와 플러팅이 이어지고 사기꾼은 피해자를 서서히 가짜 투자로 유도합니다. 대부분 암호화폐나 온라인 거래이죠. 그들은 가짜 수익을 보여주며 더 큰 금액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가 가능한 한 오래 관여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피해자를 도살합니다.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돈을 모두 빼앗아 가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가짜 취업 사기와 복권 사기도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인신매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영역이죠. 리크루터들은 고수익 일자리와 항공료 지원, 쉬운 업무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현지에 도착하면 휴대전화와 여권은 즉시 압수됩니다. 이제 그들은 사기 조직에 갇히게 되고 콜센터에서 긴 시간 동안 사기에 동원되죠. 강제 노동자들은 안에서 대본을 받아 암호화폐 투자 사기를 익히고 왓생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사람들을 설득해 가짜 거래 사이트에 돈을 보내도록 합니다. 혹은
혹은 비즈니스 이메일 사기를 위한 대사를 복사하며 작업하죠. 이 모든 사기로 얻은 수익은 암호화폐를 통해 세탁되고 유령 회사와 고급 소비에 사용됩니다. 고급 시계와 개인 비행기, 희귀 예술 작품, 심지어 뉴욕 경매장에서 구매한 피카소 그림도 포함됩니다. 이 복잡한 네트워크는 당국이 자금을 추적하거나 회수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죠. 그리고 일부가 이 시설들에서 도망가려고 시도하면 그 위험은 극심합니다. 생존자들과 조사관에 따르면 고문과 전기 충격, 심지어 살해가 이루어졌고 시신 처리를 위해 준비된 온라인화로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박상호의 끔찍한 죽음과 그로 인한 대중의 분노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며칠 안에 긴급 외교 사절단이 캄보디아로 파견되었고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행 금지령이 발효되었으며 피해자로 교통된 사람들과 사기 조직에 얽힌 한국 가해자들을 송환하기 위한 공동 송환 작전이 시작되었죠. 한국 당국은 이미 가해자들로 가득 찬 비행기를 체포해 송환했으며 인천공항에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경찰은 또한 캄보디아로 떠나는 출국 여행객들을 심사하고 있으며 젊은 여행자들에게 여행 이유를 묻고 있죠. 하지만 이 노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직접 태국 총리에게 전화해 협력하여 지역 단속과 국경 봉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죠. 이러한 요청은 캄보디아 총리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캄보디아 총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약속하면서도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거든요. 그는 한국이 자국민 교육을 통해 사기에 가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캄보디아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왜 지금일까요? 미국과 영국 모두에게 이는 국가적 이익의 문제입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들만 160억 달러 이상을 온라인 투자 사기로 잃었습니다. 이 중 100억 달 이상이 동남아시아 사기센터, 특히 프린스 그룹이 운영하는 곳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거든요. 영국과 기타 동맹국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기들은 은퇴 자금과 대학 학자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수만 명의 미국인과 영국 시민들의 전체 생계를 파탄냈죠. 미국과 영국은 프린스 그룹과 관련된 약 15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동결했고 캄보디아 네트워크와 연계된 런던 부동산 약 1억 3천만 달러 상당도 동결했습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이는 법무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몰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조직 범죄와 부패에 대해 강경한 입장으로 알려진 중국 역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내 범죄자라면 중국이 직접 나섰을 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알 수 있거든요. 중국 당국은 캄보디아 사기센터에서 범죄자들의 대규모 추방을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동일한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유례없는 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과 영국, 중국, 한국, 태국은 처음으로 같은 편에 서서 세계에서 가장 큰 범죄 산업 중 하나를 해체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죠. 이미 수백 명이 체포되거나 송환되었습니다. 전체 단지가 급습을 당했거든요. 이 정도로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자 사기 조직 지도자들은 캄보디아를 떠나 미얀마나 라오스, 아프리카 일부 지역처럼 단속이 더 약한 나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공식 자료에 따르면 약 20만 명에 달하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캄보디아의 사기 단지에 갇혀 있다고 추산됩니다. 따라서 각국 정부가 직면한 또 다른 과제는 강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 피해자들과 자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선 전 세계 청년들과 구직자들은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해외 취업 기회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릴 만큼 쉽게 제한된다면 그것은 이미 경고 신호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부정적인 뉴스가 평범한 캄보디아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매우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캄보디아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1950년대로 돌아가 보면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은 아시아에서 가장 활기찬 도시들 중 하나였으며 고층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오늘날 평균적인 캄보디아인은 한 달에 200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관광업은 여전히 수많은 가정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죠. 캄보디아는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